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교양 있는 일상생활, 일상 대화를 위해서 10개의 단어와 그와 관련된 지식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10개 단어를 여러분이랑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헤미안, AI, 카푸어, 코딩, 에티켓, 인포멀, 룸맵, 패닉, 네트워크, 스토어, 총 10개 단어와 그와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공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TV 보는 거, TV 멍하니 보시는 것보다 요건 뜨끈하면 그래도 뭐라도 좀 하나라도, 두 개라도 좀 남잖아요. 그래서 TV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유익하고 TV보다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보헤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헤미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으실 수도 있어요. 네, 요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께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영화고 사실 저는 이거 못 봤어요. 좀 바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벌써 1000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설적인 가수인 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고 해요. 제가 안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이렇게 공연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 있잖아요. 마마 나나나 요 노래 부르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에서 얼핏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때문에 보헤미안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실 이 보헤미안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써놨는데 뭔가 규칙이나 이런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예술가, 작가, 또 교양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보헤미안이라는 말이고요. 제가 가장 아래쪽에다 좀 써놨지만요. 체코 보헤미아 지방에 예전에 집시라는 거 아세요? 집시, 제가 집시라는 거 하면 이미지 하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길거리 돌아다니고 약간은 조금 어떨 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방랑하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실제로 유럽에 여전히 한 200~3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체코에 있는 보헤미아 지방 보헤미아 지방에 집시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일컬었고요. 이게 시대가 지나오면서 집시들처럼 보헤미아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어떤데 한 군데 얽매이지 않고 우리 예술가들, 흔히 생각하면 좀 돈 많은 예술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은 예술가처럼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이란 뜻으로 보헤미안이 많이 쓰였고요. 지금 보셔도 뭔가 저 사람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보헤미안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헤미안 랩소디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전히 자유로운 보헤미안 보헤미안 스타일도 있어요. 뭔가 자유로운 사람 느낌을 나게 해주는 보헤미안 패션 스타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헤미안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오면 아마 많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저기 논팽이 이런 느낌 아니고 좀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헤미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제가 랩소디라고 하나 적어놨네요. 자유로운 형식의 기악곡이래요. 저도 랩소디란 말을 그 기존에 알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 보헤미안 랩소디, 자유로운 영혼이 부른 자유로운 노래 정도로 한국말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랑 알아볼 거는 AI예요. 제가 강의 중에도 AI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AI는 어디에 약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Artificial 하면 인공의 내지는 인위적이란 뜻이고요. Intelligence 하면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 AI고 한국말로 그런 거 있죠? 인공지능. 여러분 인공지능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인공지능이 뭘까요? 만들어진 지능?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요
대학과 손잡고 AI 인재를 키운다고 합니다. 도대체 AI 인재가 뭡니까? 더 똑똑해진 국산 AI. 도대체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그럼 인공지능은 뭐예요?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모호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인간 지능 활동을 모방하는 건데 아주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간이 단순하게 할 수 있었던 예를 들면 계산 같은 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초창기의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점점점 진화해서 제가 밑에다 써놨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뇌리를 팍 스치고 가고 우리 가슴에 팍 꽂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5년 됐나요? 알파고 사건이에요. 알파고가 전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하는 이세돌 구단이랑 바둑을 뒀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졌죠. 한 판 이겼어요. 딱 한 판 이겼어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바둑을 두고 어떻게 됐어요? 은퇴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둑을 둘 의미가 없겠다. 네, 이 바둑을 공부한 이 알파고라는 녀석이 역사상 있었던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대국의 자료를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뒀을 때 이길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두면 이길 확률이 몇 프로 해서 그걸 이제 딥 러닝이라고 해요. 혼자서 공부를 계속 했는데 깊이 파고들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세돌 구단이랑 두면서 이세돌 구단이 딱 여기다가 바둑돌을 두면 알파고는 그걸 계산합니다. 얼만큼? 1초, 2초도 안 되는 순간 안에 엄청난 컴퓨팅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딱 둡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 알파고의 수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져버린 거죠. 그런 건 역시도 인간이 바둑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AI가 더 잘하게 된 거죠. 그 옆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 보면요 이상해요. 이 녀석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그걸 띄워놓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주변에 저랑 같이 와이파이 망을 쓰는 사람이 자주 보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저한테 띄워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왜냐? 같이 사는 사람이 있거나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그 주제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유튜브로 띄워줘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었던 건데 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요 관심 있는 영상,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뜰 거예요. 그건 역시도 AI가 여러분의 관심사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영상을 띄워줬더니 유튜브에서 더 오랫동안 있더라 라는 AI가 분석을 해버린 겁니다. 무섭죠? 요새 인터넷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광고도 내가 관심 있을 법한 걸 계속 띄워줍니다. 그죠? 간단하게 AI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미래 어떻게 될지 좀 알려드리면 의료 부문 제가 의사 약사도 써놨는데요. 그 의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 공식 수치가 아니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에요. 그 오진율이 50% 정도 된대요. 의사분들이요. 그렇죠. 뭐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소아과 갔어요. 뭐 아니면 뭐 그냥 가정의학과 갔어요. 저희 기침 나요. 그럼 감기예요. 배 아파요. 장염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대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술들 예를 들면 퇴 해서 침 하나 뱉어서 그거 톡 해서 기계에다 넣으면 실제로 그런 기계가 이미 개발이 된 게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바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오진율 거의 0%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AI를 통해서 한 걸 약으로 어떤 약을 쓰는 게 더 좋다. 그 사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실 기계가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겠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의사 약사가 없어질 거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공인중개사요? 그런 것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실제로 방을 보러 갈 때 방을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분이랑 같이 가서 보죠. 근데 미국은 안 보고 계약하는 그 인터넷 플랫폼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잘 찍어서 그리고 막 요새는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기술도 있잖아요. 안 가봅니다. 네, 그냥 사진 보고 너무 머니까요. 너무 넓어서 그냥 계약하는 그런 형식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어요. 변호사들도 알파고가 공부했던 것처럼 법조항 계속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짧은 미래에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타실 거예요. 운전사 없습니다. 택시인데 운전사 없어요.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들어가서 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개인 비서 프로그램 같은 거 시스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AI 기반이고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네, 세상이. 여러분 예전에 카카오톡 안 쓰고 계시다가 지금 열심히 쓰시고 유튜브도 안 쓰시다가 유튜브로 영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런 세상들이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많이들 변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가끔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carpool라는 거 있습니다. car, 자동차죠. poor, 이거 뭐예요? poor. 이거는요. rich, 부자인, 부유한의 반대말이죠. poor 하면 가난한 사람 이야기예요. 가난한. 네, 자동차 사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carpool라고 부릅니다. 능력 밖의 자동차 구매로 가난해졌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사실은요. 이 carpool, 영어로 하면 carpool가 되겠죠. 푸어, 우리나라 말로 푸어로 바꾸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밑에다가 써놓은 house poor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선 그 밑에 뉴스들부터 볼까요? 뉴스에 이런 소식 많이 나옵니다. 빚만 1억이래요. 20대가 카푸어가 된 사연을 TV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서장훈 씨한테 상담 받았다니까 그건 것 같아요. 요새 어린 친구들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린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분을 못하겠죠. 저 친구가 진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서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카푸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출받아 수입차 사는 카푸어들, 카푸어로 전락한 청년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카푸어 그러니까 빚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수 중에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1억짜리 차를 사자. 1,000만 원 딱 내요. 선수금으로. 그리고 나서 매달 뭐 한 150만 원씩 계속 할부 부으면서 그 차를 모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는 돈 한 250만 원? 그 중에 150만 원 내고 기름값 내고 뭐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애들이 아니죠. 사람들 카푸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카푸어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 나 몇 억짜리 차 살래. 카푸어 뭐 일단 사지 뭐. 까짓 거 인생 한 번뿐인데 살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등짝 스매싱 때려줘. 팍! 야, 이 정신 나간 녀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카푸어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문화가 좀 달라진 거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돈이 생기면 저축하시고, 모으시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근검절약을 너무너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세대가 좀 달라졌어요. 요새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집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몰라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그냥 멋있게 저기 좋은 차 한번 탁 타고 이렇게 폼 잡으면서 살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비난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보면 제가 하우스포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것도 나온 지 10년 넘었겠죠. 한참 된 말인데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 집 마련. 집을 사느라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집값은 정말 낮았죠. 말도 안 되게 낮은 값이었어요.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막 2억 3억 할 때였으니까 지금 막 10몇 억씩 돼 있는 아파트들이요. 그때 이제 빚내서 하우스푸어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주택융자 주택담보대출 갚느라 돈이 없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했었어요. 그 하우스푸어들이 지금은 부자가 됐겠지만요. 지금은 카푸어라고 하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코딩이라는 단어 갖고 왔어요. 코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실 수 있어요. 요새 코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는 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뭐 가르쳤냐면 영어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영어를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처음으로 ABC 배웠어요. 근데 제가 처음 영어를 접했던 때는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윤선생 영어교실이라는 걸 누나가 막 영어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켜달라고 했는지 엄마가 그냥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이들 공부 좀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는 기본이에요. 요새 애들 영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 예전에 영어 가르쳤던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이 코딩이라는 녀석입니다. 도대체 코딩이 뭔데 코딩을 애 때부터 가르쳐? 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컴퓨터도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미국 사람이랑 의사소통하고 세계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컴퓨터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요걸 만드는데 적합한 언어 요거, 요걸 만드는데 적합한 언어 요거에서 컴퓨터 언어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를 딱 클릭하면 이런 결과값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딩이에요. 코딩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 코딩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답니다. 청소년들 코딩으로 대회를 한대요. 정보화 능력 향상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요. 어떤 코딩 학원에서 코딩 기초반을 모집한답니다. 네,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한테 야 너 코딩 배워라 하면 야 나는 코딩 배우기에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코딩을 배워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퓨터 언어로 소통하는 그죠? 근데 저는 이거 유튜브 강의 찍느라 바빠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코딩을 배우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코딩하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커서 수없이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앱들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이 코딩은 code 라고 하는 단어에 ing 붙인 거예요. 여러분 코드 뭐예요? 코드 저기 우리 전기 코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코드가 우리 암호 같은 것도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드를 동사로 쓰면 어떤 걸 부호로 처리하고 암호화하는 것들, 코드화하는 것들을 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코드예요. 거기다가 ing 붙어서 코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이 코드 암호화하고 부호화하고 코드화하는 걸 어디 많이 쓰냐면 바코드. 여러분 바코드가 뭡니까? 네, 요새 이마트 같은 데도 굉장히 뭐랄까요? 자율 스스로 계산하는 시스템들 많아서 우리가 제품들 딱 갖고 오면 제품 여기 바코드 삑삑 스스로 찍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제품에 붙어 있는 것들 여기 있네요. 이거 바코드예요. 제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고 또 얼마인지요. 그런 거 바코드. 요 바코드보다 조금 더 자주 쓰이는 거. 네. 여기 제 책도 보면 책에 요런 거 나와 있죠. 네모난 바코드 같은 거. 이거 QR 코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바코드보다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코드들이잖아요. 그래서 QR 코드는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걸 이제 코드화하는 걸 코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QR 코드는 Quick Response, 빠르게 Response, 반응한다고 해서 QR 코드이고요. 코드를 화한 걸 푸는 거, 암호를 해독하는 건 Decode, 내지는 디코딩이라고 해요. 뒤에 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코딩,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에티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영어처럼 안 보이시죠? 네, 이거 영어 아니고 불어에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adequate 이 정도로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티켓 하셔도 되고, adequate 정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뜻은 바람직한 행동 양식, 매너, 예의라고 써놨는데 그런 거예요. 식당에서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 우리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 참, 매너가 참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에티켓이 참 없네. 그죠? 매너라는 말, 에티켓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아니지, 에티켓은 좀 좋은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기사 한번 볼까요?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단을 운영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저희 강아지, 그때가 그 녀석이 아마 한 두세 돌 됐을 때, 저희 집 강아지 되게 조그맣거든요.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단을 운영한다는 거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중에 에티켓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100% 잘 지키냐고 물어보면 한 90% 정도는 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원 가보면 들어가지 말라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쳐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낮에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 때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11시쯤 보면 엄청나게 큰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개랑 사람이랑 한 사람 5명, 개 5마리 들어가서 거기 안에 계세요. 이거 에티켓 지키는 겁니까? 에티켓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싼 똥 치워가는 거, 그거 에티켓이에요. 근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건 에티켓 아닙니다. 그죠?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중국 비즈니스 에티켓을 정리해서 배포한답니다. 그쵸? 중국인들이랑 비즈니스 하려면 그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키는 에티켓을 우리 또 지켜줘야죠.
장마철 지켜야 할 우산 에티켓. 그죠? 우산에도 에티켓이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 시절에 지켜야 할 에티켓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켓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가면 에티켓을 좀 안 지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죠.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 중에 저도 보면 이거 진짜 특히 제가 동네에 보면은 그런 데가 있었어요. 특정 국가에서 관광버스 타고 와서 화장품 막 사가시고,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화장실에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화장실이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나가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에티켓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거나 뭘 물어봤을 때 보통 no 하고 아니 라고 대답하는데 no보다는 제가 no thanks 라고 아니요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 아니면 I'm good 난 좋은 상태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당신이 제안한 거 안 받아들여도 난 좋아요. I'm good 정도로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언어 에티켓을 좀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외국 가면 여행 에티켓 지켜야겠고 외국인도 한국 오면 에티켓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인데 제가 말씀드린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 애들도 와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막 그랬잖아요. 부산에서 막 코로나인데 해변에서 막 폭죽 터뜨리고 자기네들 뭐였나요? 독립기념일이었나요? 뭐였습니까? 막 폭죽 터뜨리고 막 돌아다니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죠? 그래요. 에티켓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informal 이란 단어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통 10개 강의 한 5개는 그냥 일상생활 5개는 영어에도 도움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informal 하면 뭐랄까요?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이 바로 informal이에요. 자, 아래에 보면요. 포멀과 informal을 넘나드는 스타일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이 formal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informal도 이해하시는 게 쉬워요. 제가 formal 한번 강의한 적 있죠. formal 뭐였죠? 격식을 차리는 거예요. 자, 격식을 차린 옷차림, 격식을 차린 미팅, 회의, 또 격식을 차린 식사와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우리 formal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formal한 건가요? 아닌가요? 네, 안 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 포멀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단어 1등은 포멀이에요. 포멀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informal이에요. informal, 격식을 차리지 않으니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포멀과 informal을 넘나드는 스타일이라는 말은 격식을 차리기도 했고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스타일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패션에 재능이 없다 보니까 인포멀 하면서도 깔끔한 코디래요.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격식을 차리지 않았지만 조금 깔끔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코디, 그런 패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informa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단어라도 꼭 가지고 가세요. formal, formal. 제 밑에 써놨죠? 격식을 차리지 않은 정중한이에요. 포멀한 미팅이었어. 무슨 말이에요? 정식적인 국가 간에 아니면 회사 간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격식을 차린 미팅이었다. 포멀한 옷차림이었다. 그러면 면접 보러 가는 거 아니면 중요한 회의 때 입는 것처럼 좀 차려입은 걸 포멀한 옷차림. 이와 반대되는 건 뭐죠? casual. 캐주얼하다는 거예요. 제가 입은 거 캐주얼. 제가 입은 옷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캐주얼하다 아니면 인포멀하다.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casu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그래서 캐주얼한 미팅,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자주 쓰입니다. 특히나 포멀, 캐주얼은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못 외우실 것 같은 것들은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 한번 반복해 드릴 거고 이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이게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 교양 있는 일상생활을 위한 이 외래어 10개씩 하고 있는데 벌써 9강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9주가 지났다는 거죠. 한 10개쯤 올리고 나서 좀 더 올릴까요? 한번 묶어서 여러분 복습 한번 하게 해드릴 거고 한 20개, 30개 늘어나면 제가 마무리할 때 배운 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들으세요. 부담 없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요. roommate를 줄인 룸메예요. 룸메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여쭙는 이유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근데 오늘 듣고 나시면 좀 아시게 되니까 룸메. 젊은 친구들이 룸메 많이 합니다. 룸메 이런 거 아니고 룸메이트는 방을 함께 쓰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 초록색 보이시는 것처럼요. room, 방이죠. mate 하면 친구거든요. 그래서 방을 함께 쓰는 친구 같은 걸 말합니다. 대학생들이 특히나 그러니까 방을 함께 쓰는 친구라고 제가 해놨는데 같이 사는 부부는 룸메이트 아니에요. 룸메이트가 되려면 그죠? 대학생 때 기숙사 같은 걸 살아요. 기숙사 보면 보통 4명에서 저는 기숙사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4명 정도 뭐 아니면 3명, 2명 정도에서 방을 같이 쓰잖아요. 방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 룸메이트입니다. 아니면 혼자 살 여건이 조금 안 돼서 같이 쉐어하우스처럼 같이 어떤 데 살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진짜 방 한 칸에 2명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룸메이트고요. 보면 대학 때 룸메 알고 보니 누구였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같이 사는 룸메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렇게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 룸메가 바로 roommate. 같이 쓰는 룸메이트 한국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 때는 그 방을 같이 쓰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뭐 70년대, 80년대 방 같이 쓸 수 있잖아요. 하숙집 친구라고 해야 되나? 방을 같이 쓰는 친구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룸메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우리 같이 한 달에 30만 원씩 내서 60만 원짜리 집에 살자. 그래서 그 룸메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쓸 수 있어요. room 방이고 mate 친구예요. 그 밑에 mate 친구 써놨죠? 그래서 이 mate가 들어간 말 중에 자주 쓰는 얘기는 classmate라는 단어 있습니다. class 수업이죠. 수업 클래스라는 것도 뜻이 많죠. 계층, 어떤 등급도 있지만 클래스 하면 여러분 지금 English class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어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을 classmate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친절한 대학 채널에 계신 분들 다 classmate 그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에 있는 단어는요, panic이에요. panic 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요, 극심한 공포 내지는 공황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랄까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들 하던데 그런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막 불안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패닉?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머리가 백지가 되고 하얗게 되고 막 심한 사람들은 막 덜덜덜 떨기도 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가끔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좀 이해가 이런 느낌인가 싶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태를 패닉이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도심 물바다의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냥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비가 많이 오네요. 서울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 머리가 비가 오니까 엉망이 됐어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장마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정말 막심하더라고요. 빗물에 휩쓸려가서 사망하시거나 실종되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20분이 넘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비까지 많이 비로 이제는 태풍 피해로 피해가 정말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저는 강변북로를 지날 일도 요새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강변북로가 통제됐다, 물이 많이 찼다 이런 걸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뉴스상으로만 대충 보는데 중부지방을 한번 때렸다가 남부지방을 때렸다가 비가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빠르게 좀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뭔가 시설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산 뒤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산사태 같은 거 좀 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피해 없이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감정이에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비가 몰아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패닉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오타니 난타의 일본 패닉. 오타니가 누구냐면 일본에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아주 훌륭한 예전에 한국이랑 야구했을 때 완전 한국
타자들이 아예 못 치는 공을 던졌던 친구가 있는데 요새 메이저리그에서 맨날 던지면 맞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회사가 코로나에 패닉에 빠졌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영업 이익이 완전히 급감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쓸 때 쓰는 게 패닉이에요. 아시겠죠? 특히나 요새 많이 쓰는 말이 제가 패닉하고 뉴스를 검색했더니 패닉 바잉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패닉 바잉이 뭐냐면 아까 물이 들어찰 때 아니면 그 일본 국민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는 충격, 공황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무언가 buying 뭐예요? buy에다 ing 붙였죠. 사는 것을 뜻해요. panic buying. 가격에 상관없이 매점 매석을 하는 현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패닉 바잉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운 좋게도 마스크를 꽤나 많이 사놨었어요. 그 코로나 초기에 좀 많이 사놓자 해가지고 많이 사놨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뭐 얼마였죠? 우리가 얼마 주고 샀지? 되게 싸게 샀어요. 뭐 500원? 뭐 한 몇백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 마스크 KF94 마스크가 4,500원, 5,000원, 6,000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물량도 없었고 사람들이 막 진짜 매점에서 막 안 되겠어. 사재기죠. 일종의 패닉 바잉 하면 일종의 패닉이 와서 사재기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 아니면 이 패닉 바잉이 요새 뉴스에 왜 나오냐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막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평생 못 살 것 같은 그런 패닉에 빠져서 막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다 사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패닉 바잉이라고 좀 많이 나오고요. 패닉 머리 꽉 맞은 머리 하얘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 두 개를 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단어는 network이에요. 네트워크. 여러분 네트워크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있는데 도로, 사람, 컴퓨터 등 망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거미줄처럼 무언가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엮여져 있는 걸 네트워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퀴즈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기반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누가 제공한대요. 여기서 쓴 네트워크는 무슨 뜻이에요? 정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 네트워크죠. 이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왜냐면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여러분 눈엔 안 보이지만 통신망이 여러분 연결돼 있어 여러분께 데이터를 쫙 계속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신 네트워크예요. 그 거미줄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여기서보다 화장실 가고 화장실보다 1층 가고 1층 갔다 카페 가도 여러분들 제 영상 계속 보실 수 있지요. 맞아요. 그게 바로 통신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 밑에 보면요.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뭘까요? 네, 인적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네,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지쌤 영어 가르치러 중국 갑니다. 제가 중국말로 하면 我是李相贤 제 이름이 리샹셴이래요. 제 함자를 쓰면 리샹셴이라고 하고 我是 하는 게 I am 이란 뜻인데 자 이제 중국말로 이제 중국 사람한테 영어 가르치러 갑니다. 근데 중국에 가려면 그죠? 중국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 같은 중국에 유튜브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유튜브를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현지의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밑에는요. 어떤 회사가 총 13개의 국내선 비행기 네트워크를 보유했다라고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망이에요. 우리 비행기 같은 경우도 어떤 도시는 가고 어떤 도시는 안 가잖아요. 그쵸? 비행장이 있어도 안 가는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하와이 가는 비행기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한국에서 알래스카를 가려고 합니다. 알래스카 직항이요? 우리나라에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없어요. 그러니까 총 13군데로 비행기를 쏘는 네트워크, 망을 비행기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요. 이 네트워크,
대부분 인터넷망 같은 걸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요새 그 네트워크 내지는 네트워킹 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네트워크를 동사로 봐서 사람들이랑 인적인 뭐라 그래요? 우리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을 만든다. 네트워크를 만든다. 그 만드는 행위를 네트워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인맥 관리할래.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 사람이랑 인맥도 쌓고 저 사람이랑 인맥도 쌓고 네트워킹 할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야 걔는 근데 네트워크 되게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라는 말에 정말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네트워킹을 거의 안 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채널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양킹이라고 하는 그 친구 빼고는 유튜버들이랑도 안 만나고 열심히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그 위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와이파이 연결하실 때 네트워크 검색하는 거 이 정도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길어졌네요. 이런 30분 좀 넘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어지럼증이 와요. 혼자서 너무 열심히 떠들어서. 자, 마지막 단어 이것도 배울 게 참 많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store예요. store 하면 상점 내지는 가게입니다. 네, 우리 상점 내지는 가게를 store라고 하고요. 기사 한번 볼까요? 어떤 데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답니다. 스마트 스토어, smart, 똑똑한 스토어, 가게예요. 그래서 이 보통 스마트 스토어는 요새 네이버에서 뭐 팔잖아요. 그런 거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고, 네이버에서 뭐 하늘보리를 팔아요. 네이버에서 뭐 펜을 팔아요. 이런 거 다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거예요. 팝업 스토어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팝업 스토어라는 건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앞으로 들어보실 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라는 게 참 웃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너무 많이 듣게 되면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면 내 생활을 10번, 20번 내 평생 있잖아. 스쳐가 지나가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들어와요. 되게 신기하죠. 팝업 스토어는요. 팝업. 뭔가 잠깐 임시적으로 광고할 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역 대로변에 어떤 매장에 한 달 동안만 어떤 브랜드 뭐 자동차 딱 세워놓고 자동차 광고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팝업 스토어라고 합니다. 잠깐 팝업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떴다방은 아니고 잠깐 떠서 임시적으로 광고 목적으로 스토어 운영하고 나서 떠나는 거 팝업 스토어고요. 그 밑에 보면 뭐 빵빵도 디지털 스토어 연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만 했던 그런 기업이 이제는 디지털로 가게를 열어버렸다. 뭐 이런 기사고요. 그 스토어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 앱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삼성이나 뭐 삼성 갤럭시라든지 LG 핸드폰 쓰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플레이 스토어라는 데서 이제 너무 제가 외계어를 쓰고 있습니까? 네, 플레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어플 제가 먼저 가르쳐 드렸죠. 네, 어플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거 다 어플이에요. 요새는 사기만 하면 깔려 있지만 그런 거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처럼 아이폰은 앱 스토어 하는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파는 곳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토어 많이 들어가는 단어 한번 볼까요? department store 뭐죠?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예요.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고요. book store 하면 book 책 가게 bookstore 책 파는 곳은 서점 bookstore라고 하고요.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편리해요. 편리와 편의를 파는 가게 편의점이죠. 그래서 convenience store 하면 편의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 10개 또 한번 배워봤어요. 오늘은 뭔가 제가 조금 너무 열심히 준비했나? 조금 어려웠죠? 아닌가요?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께 즐거움을 주셨다면 제가 만족하고요. 여러분 이 강의가 좋으셨으면 주변 분들께 좀 추천 좀 널리 해주시고요. 따봉도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